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작년 수능 이후로 한 번도 안 찍었으니까 이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개월 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조금 6월 1일 날 실시되었는데 좀 늦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6월 1일에 세계지리, 한국지리 모두 풀고 그 새벽에 그날 이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블로그까지 올리고 잤는데 제가 6월 초반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신경 쓰느라 아예 유튜브를 못 올렸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저도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다가 잠깐 쉴 겸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전 한국지리, 세계지리 6평 이번 6평 모두 봤고요. 물론 당연히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본 건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 프린트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본 거고요. 한국지리는 47점을 받게 되었고요. 세계지리는 50점을 받았습니다. 제 주종목이 사실 세계지리긴 하니까 한국지리는 저는 수능 이후로 책을 안 펼쳐봤거든요. 그래서 47점 정도면 저도 뭐 틀릴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확실히 이게 맞는 문제더라도 약간 노하우나 이런 걸로 푼 거지 정말 제가 이걸 외우고 있거나 정말 정석적인 루트대로 푼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한국지리는 이쯤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계지리를 좀 더 좋아하기도 하고 확실히 세계지리는 대학 와서도 그래도 과외도 하고 꾸준히 어떤 인연을 우리 지리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그냥 세계지리를 할 때 참고를 하거나 뭐 그냥 여행 가면서 뭐 이거 한국지리에서 배웠지 이 정도만 기억하는 정도라 세계지리에서 지금부터는 좀 세지에 집중을 하고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필요할 때만 제가 원할 때만 관련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지리에서만 그래서 영상도 세계지리만 찍게 될 것 같아요. 네, 세계지리만. 그래서 제가 24학년도 이번 걸 봤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죠. 네. 이게 당연히 6평이라서 난이도가 쉬운 건 맞는데 이제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네, 이게 올해고요. 그 6평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쉬웠지 않았나. 네, 이번 24학년도 6평이 가장 쉽지 않았나. 그래서 실시된 연도는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이렇게 되고요. 이제 학년도니까 플러스 1씩 돼서 그냥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난이도로만 따지면은 6평 이제 6평 기준으로 22학년도 6평 이때가 제일 어렵다고 느꼈고요. 21학년도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사실 23학년도가 저 딱 처음 풀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풀면은 수험생 수준이 너무 낮아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난이도가 낮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올해 24학년도 6편 풀어보니까 그래도 23학년도는 양반이었나 이 생각도 들 정도로 24학년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3학년 때 처음 세계지리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 이거 3개, 4개 막 이렇게 틀렸는데 그럼 뭐 나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렇게 처음 하시면은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지금 수능이 5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그 안에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인 그 객관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24학년도 6평이 여러분들도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기출 돌리시면서 22학 뭐 길겐 엄청 멀리부터 보면 20학년부터 푸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전 여기까지는 추천 안 드리고요. 21학년도부터 교육 과정을 이제 2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21학년도부터 좀 푸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 또는 보실 분들은 그냥 아마 느끼실 거예요. 22학년도가 가장 어렵고 24학년도가 이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구나 나중에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 점수가 안 나온다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6평이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들도 실력이 쌓이고 재수생들도 더 많이 오고 다른 사람들도 실력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될 거니까 너무 그런 것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점점 느끼는 거지만 영상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뭐 기껏해 50회 뭐 이 정도 나올 거 아니까 저도 그냥 기록용으로 남겨두는 건데 저도 안 보더라고요. 네, 막 30분, 40분 이렇게 이상 넘어가면 진짜 1시간 영상까지 올려봤는데 그걸 누가 봅니까, 그죠? 저도 안 보는데. 그래서 저 한 20분 이내로 끝내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20분도 사실 길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20문제를 커버를 하려면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해설을 굳이 안 할게요. 그래서 틀린 게 이제 정답이 3번이거든요.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세계지도는 이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인데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세계지도가 아니죠. 얘는 이제 AD 150년경에 만들어진 건데 프톨레마이오스 딱 봐도 중국인이 아니어 보이잖아요. 그쵸? 이건 뭐 이름만 들어봐도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떻게 중국인이에요. 그쵸? 딱 봐도 뭔가 서양 사람 같죠? 네,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세계지도는 아닙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고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다 싶었어요. 이게 21학년도 수능인가 22학년도 수능 1번 문제 그 나이지리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풀어보신 분들. 나이지리아가 그러니까 이게 기니만이거든요. 이제 아프리카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어디만 확대돼서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이지리아잖아요.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나라가 뭔지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 딱 알 수 있다면 그냥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뭐 그렇게 모르시더라도 경위도를 보셔도 나이지리아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그냥 머릿속에 탁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요쯤에 있고 뭔가 섬이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만 보셔도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위도를 몰라도 그냥 이 섬의 모양만으로 그냥 딱 봐도 이거겠는데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시면 정말 베스트고요. 아니셔도 그냥 어차피 이 경위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섬의 모양만 보고 문제를 풀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원이 그런 식으로 극악무도하게 내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이걸 보고 모르신다면 경위도를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리랑카였고요. 이게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죠? 5번이었죠. 아프리카가 아니라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쪽이죠. 오세아니아가 아니라 대만은 이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쪽, 네, 그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이었죠. 작년 23학년도 수능에 1번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문제는 뭐 수능에서는 거의 정답률 95% 이상을 기록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 문제는 학습을 하시고 뭐 암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답이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서 3번이었네요. 그래서 뭐 에스커 같은 경우에는 융빙수의 퇴적점, 사실 이런 그 용어 자체를 좀 잘 기억하시면은 요 용어 위주로 융빙수의 퇴적작용, 빙하의 침식, 하천의 침식인지 빙하의 침식인지 풍화인지 그런 것들을 좀 차이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공통점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그렇죠, 거저주는 문제다 이렇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죠. 네, 이 5번 가보겠습니다. 유럽연합 문제도 제가 작년 정도에 이제 과외 학생들 할 때 유럽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강조를 했던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유럽연합 비회원국, 요거 좀 중요하고요. 스위스가 대표적인 유럽연합 비회원국의 그 사례죠. 유럽연합 비회원국을 몇 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나왔던 스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 유고슬라비아 부근 국가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온 기억이 없고요. 스위스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잘 많이 안 나오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오는 편입니다. 노르웨이도 가끔씩 나와요. 스위스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편. 그리고 뭐 당연히 뭐가 나오죠? 네, 영국이죠. 2020년을 기점으로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영국도 비회원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비회원국은 요 4개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키 정도. 네, 이제 터키도 가끔씩 나옵니다. 영국은 뭐 그냥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세계지리가 아무래도 이제 최신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정치 상황, 국제 정치, 국제 정세 등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상식이 있거나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뭔가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로화를 단일화폐로 사용하는 국가가, 그래서 유럽연합이, 모든 유럽연합 국가가 유로화를 단일화폐로 사용하진 않죠. 그냥 그 2019년 이전만 봐도 영국이 유럽연합에 있을 때 또 영국은 파운드 단위를 썼죠. 그래서 리을의 모든 국가는 단일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국가, 유로화를 그 단일화폐로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고요. 사용 안 함. 유로화 사용 X. 뭐 폴란드가 제 기억으로는 유로 사용 안 하는데 가장 확실한 건 일단 스웨덴이니까, 어쨌든 이런 예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네, 디귿은 아예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디귿 리을은 스위스가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네, 스위스는 대표적인 유럽연합 비회원국이죠. 말씀드렸고요. 6번도 A가 나온 게 살짝 의외였습니다. 여기 부탄이거든요. 보통 뭐 여기 밑에 있는 방글라데시나 여기 옆에 있는 네팔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부탄이 나와버려가지고 신선하다 할까? 굳이 왜 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부탄이 답은 아니었고요. 답이 5번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 경관들, 여기 뭐 화교들 많고, 힌두교에다가 무슬림, 이슬람교에다가 크리스마스 캐럴, 이제 크리스트교,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뛰어난 말레이시아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7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3번이었는데요. 아마 이거 조금 굉장히 헷갈리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니은 딕시 너무 맞아서 기억은 사실 약간 이렇게 세모치고 넘어가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걸 보시면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14단원 보시면 뉴욕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셨어도 돼요. 근데 니은 딕이 너무 맞아서 이건 3번이다 라고 찍고 나중에라도 그런 피드백을 하실 때 뉴욕이 1000만 명이 안 되는구나. 도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000만 명일 줄 알았는데, 왜냐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설마 1000만 명이 안 되겠어? 서울도 1000만 명이 950만 명 이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억을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편견 없이 모르겠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뉴욕에, 도쿄에, 런던에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지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세계지리 하는 사람들도. 저도 정확한 인구를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세모표시를 하고 넘어갔고, 니은디귿이 너무 맞기 때문에 내 기억상 뉴욕이 1000만 명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3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1000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뉴욕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8번 답이 4번이었죠. 정말 뭐 이런 것도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이오 에탄올 하면 옥수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밀 생산이 굉장히 높은 국가죠. 그래서 옥수수, 밀 이런 식으로 하고 4번 찍고 넘어가셨으면 됐을 문제입니다. 9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징적인 국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보츠나와 뭐 이렇게 세 나라가 나와 있네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전체에서 석유 생산량 1위인 나이지리아가 가가 되겠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쿠퍼벨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쿠퍼벨트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요 정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정도로 이제 쿠퍼벨트라고 하는데, 콩고민주공화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쿠퍼가 이제 구리가 영어로 코파잖아요. 그래서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이 그리고 보츠나와가 사실 다이아몬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길 대부분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잘 사는 나라가 요 남아공과 보츠나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산다는 기준은 뭐냐면 1인당 GDP가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높은 편인 국가들을 제가 그냥 그나마 잘 산다라고 표현해드리는 거고, 남아공은 그래도 수출 비중이 꽤 다양한 편입니다. 근데 보츠나와는 이게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면 고갈된다라고 예를 들면 친다면 굉장히 국가 재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아몬드 하나에 많이 의존을 하는 국가고, 그만큼 다이아몬드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보츠나와가 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뭐 보기 같은 경우는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내에서 인구 1등이죠. 2억이 넘죠 이제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국내 총생산은 둘 다 높은데 아니죠. 국내 총생산은 솔직히 가도 높아요. 왜냐? 2억 명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자체는 가도 높은 편인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그 1인당은 그 보츠나와가 더 많습니다. 10번 보실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답이 3번이었는데요.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다 하면은 천연가스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양하게 쓰죠. 그런데 브라질이 둘 다 이제 B와 D를 둘 다 어느 정도 쓰는 편인데, 러시아와 인도를 같이 비교했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도 어느 정도 쓰고 인도도 어느 정도 쓰는 편입니다. 근데 D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인도 둘 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 B와 D가 뭐가 남았냐면 이제 석유와 수력이 남았는데요. 이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 이상으로 쓰이는 이 B가 석유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브라질에서만 특징적으로 많이 쓰는 에너지가 수력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석유 자체가 1차 에너지 소비량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비율 이상으로는 석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비 구조의 퍼센테이지의 편차가 낮습니다. 수력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캐나다 이런 이제 특징적인 국가들만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종이를 옆에 두고 하는 중이라서. 11번은 눈 뜨고 크게 뜨고 보시면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답은 2번이었는데요. 1950년과 20년에 65세 그리고 0에서 14세 인구 비교를 하면서 그 증가량이 어느 정도였나 감소량이 어느 정도였나를 보면서 찾아가는 문제였습니다. 이 뭐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굉장히 14세 인구가 너무 감소를 거의 안 했고요. 65세 이상도 거의 감소를 안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를 겪지 않았다는 얘기죠. 애초에 비율이 정말 낮지 않습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여기서부터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부터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초고령화 사회. 그래서 7%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아프리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유럽은 옛날부터 어느 정도 노인 인구가 많았죠. 처음 이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그런 대륙이기 때문에 1950년에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했던 여기는 20년이죠. 네, 여기는 20년이고 1950년대에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요 네모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사각형. 네, 요게 바로 유럽이 될 수 있고요. 그 중간쯤에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대륙이 아시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은 답이 2번이었는데요. 이것도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뭘 계산해야 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거저주는 문제다라고 하고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산맥의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의 오래된 고용로 두 대륙판과의 충돌 경계 어디죠?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산맥은 쿠스코가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잉카 제국이 어딜까? 이제 남미 쪽이죠. 라틴 아메리카 쪽. 그럼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그런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동부입니다. 서부 아닙니다. 뉴욕 쪽이에요. 그 필라델피아 쪽. 그래서 동부에 750km의 도로. 근데 석탄 매장량 그렇기 때문에 어딥니까? 에팔레치아죠. 에팔레치아.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대륙판과 형편이 수렴하여 형성이 되었죠. 네, 안데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남아메리카판이랑 아마 코코스판인지 그 태평양판인지 어쨌든 그 판 이름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외우고 있진 않지만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형성이 되었습니다. 13번은 이건 정말 많이는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사실 첨단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요. 여기 뉴욕이 아니라 런던 쪽 나오고요. 여기 소피아 앙티폴리스, 제3 이탈리아, 네, 케임브리지 여기 요 세 개 정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이 어디였어요? 1번이었죠. 근데 저도 이거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6평인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거랑 이거 보고 이제 맞췄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로 맞추셨어야 했을 겁니다. 발트해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를 발트 3국 왜 확대가 안 되죠? 네, 여기를 발트 3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에스토니아랑 라트비아 있는 그런 지역인데 발트 3국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가 발트해라서 발트 3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셨다면 그냥 바로 A라고, 왜냐면 발트 연안에 있는 지금 지역이 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A라고 찍으실 수 있었을 텐데 발트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시스타 사이언트시티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이것만 보고서는 어딘지 정확히 아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세계지리가 작년 23학년도부터 이런 좀 지형적인 요소를 더욱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문제를 평가원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기조가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1번이었고요. 암석의 용식작용, 정말 제가 정말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탑카르스트 같은 이런 석회암 지형에는 그냥 암석의 용식작용 바로 그냥 이게 이제 화학적 풍화죠. 화학적 풍화는 습하고 고온, 네, 이런 환경에서 화학적 풍화가 많이 일어나고, 기계적 풍화, 이게 반대말 기계적 풍화는 건조하고 그런 기후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말 그대로 10초, 15초 컷, 진짜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 정도 안에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5번은 답은 5번이었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가 부다가야라서 불교고요. 나가 메카라서 이슬람교인데, 불교는 기원전 7세기 before Christ, 네. 그리고 이슬람교가 7세기 이 정도, 거의 1400년 정도 가량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정도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발생 시기가 훨씬 이르죠. 네. 16번 봅시다. 3번이었는데요. 답이 이거 약간 요거 요즘 좀 평가원이 뭐 밀고 있는 거가 싶기도 하고, 바하다 그리고 이제 바르한, 요거 조금 헷갈리시죠? 바르한 같은 경우에는 사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하다는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고요. 이것도 그 건조지형과 빙하지형, 그리고 그 지형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확실히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막 뭔가를 꼬아서 내거나 그럴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대비하셔서 확실하게 개념 정립하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보실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25분 정도에는 끝내는 걸로. 왜냐면 제가 인트로가 좀 길어서 문제 시간은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최대한 20분 맞추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어쨌든 17번 가보겠습니다. 촌락인구 비율 변화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 드렸는데, 촌락인구 비율 변화, 사람이 이제 그 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구가 도시와 촌락 이렇게 두 개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세계지리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도시화율을 배웠잖아요. 도시화율이 뭐예요? 전체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도시화율이 80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도시화율이 80이다. 그러면은 촌락 비율은 얼마란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촌락이 80이다. 그러면은 도시화율은 당연히 20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게 어디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수층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당연히 이게 맞잖아요. 이 비율상. 뭐 도시랑 촌락 말고 또 다른 뭔가가 껴있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도시 인구 비율이 20으로 나와 있으면 자동적으로 촌락 인구 비율은 8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촌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세모난 거 한번 보세요. 이 삼각형 보시면 촌락 인구 비율이 2015년에 20%예요. 그럼 도시화율은 뭐예요? 80%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15%라고 칠까요? 그럼 도시화율이 뭡니까? 75예요. 그쵸? 85죠. 85. 85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까요? 40이 조금 넘으니까 45라고 칠까요? 그럼 촌락 인구 비율이 45%예요. 그럼 도시의 비율은 55%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촌락 인구 비율이 80%예요. 그러면 도시 비율은 20%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유동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은 17번 문제는 그냥 껌이었고요. 사실 그렇게 안 풀어도 맞출 수는 있었던 문제였으나 우리가 배웠던 도시화율을 이동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았나. 평가원 입장에서도 도시화율은 많이 나왔는데 촌락 인구 비율 변화를 통해서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라 하는 의도로 17번을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7번 난이도 때문이 아니라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는데 난이도 때문이 아니라 상당히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억 디귿이 답이었어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질문 주시면은 제가 가나다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은 전 좀 물음표였어요. 이런 게 그 세계지리 수특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가 5대5 연안의 도시 그리고 나가 개선문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긴 유럽이고요. 여기는 그 북부아프리카, 북부아메리카이고요. 뭐 5대5니까 뭐 디트로이트나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유럽 개선문이니까 뭐 프랑스겠죠? 파리 되겠네요. 그쪽인데 가는 해당 도시 수도이다. 애초에 이 가 도시를 몰랐더라도 뉴욕은 5대5 연안에 있지 않고 대서양 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수도가 될 수가 없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라테팡스 뭔가 뭐 프랑스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이상한데? 난 라테팡스를 배운 적이 없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세모치고 넘어가 봅시다. 디귿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북부 아메리카는 굉장히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은 편이죠. 동심원 구조 이런 건 사실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요. 격자형 도망치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격자형으로 좀 뭔가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발달의 역사는 유럽이 더 짧다고 볼 수 있고 유럽이 더 길다고 볼 수 있고 북부 아메리카 쪽이 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가는 북부 아메리카, 나는 유럽에 비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확히 틀렸기 때문에 니은을 세무치고 넘어가도 답은 몇 번을 찍으셔야 해요? 4번을 찍으셔야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라테팡스러운 업무 중심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뭔가 이게 영어 같진 않고 뭔가 유럽에 가까운 프랑스 같고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보세요. 문제 풀 때 모든 거를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기억 디귿은 무조건 틀린 게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니은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피드백을 하실 때 수특이나 어떤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든 하면서 라테팡스가 뭐고 이게 진짜 실제로 유럽에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이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그냥 그게 18번 문제의 어떤 역할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정확히 맞다라고 표시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18번 문제에서 그냥 모든 걸 얻어 가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다른 문제들도 이거 아니더라도 모르는 게 있더라도 나중에 수능에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 라테팡스 나오면 당연히 유럽, 프랑스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연습용으로 나 라테팡스 하나 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별표.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번, 17번, 19번, 17, 19 이번 세계지리 6평에서 나름 괜찮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3개를 뽑아봤고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따로 엄청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답이 5번인데요. 경도와 위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본을 어느 정도 머리에 끼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9번 문제 풀 때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고도각 문제 어디서 처음 나왔죠? 22학년도 6평 18번 문제로 나왔었죠.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나 태양고도각 자체에 굉장히 생소한 친구들이 많아서 난이도에 비해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현역이었는데요. 이때 1등급 컷이 44점이었고요. 그때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 75점, 100분위가 100이었습니다. 지리에서 100분위가 100이라는 게 이게 흔치 않거든요. 물론 6평이었으나 그 정도로 쉽지 않았던 문제, 네, 난이도에 비해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태양 고도각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지구가 자전을 했다, 자전을 하는데 기울어져서 자전을 한다, 이렇게 이거를 기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자전을 할 때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적도라고 칠 때 태양이 90도로 적도를 향해 비춥니다. 하지만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언제나 적도를 수직으로 비추지 않아요. 여기를 수직으로 비춥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북이 23.5도, 그리고 남이 23.5도. 북 NS 이게 어디예요? 북회기선, 남해기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북해기선, 남해기선이 23.5도인 이유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셔서 23.5도에 이제 1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해기선에 90도로 비치겠고 7월 같은 경우에는 북해기선을 직각으로 비추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9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를 들면 7월에 90도에 가깝다, 그렇다면 북해기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1월에 90도에 가깝다? 그럼 남해기선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처음 보시면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엄청난 공간 지각 능력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답이 2번이었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골 손님이죠. 네, 그쵸. 그래서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1월, 7월 강수량이 둘 다 적은 요 라가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요. 동시에 다른 지금 지역들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다 18도가 넘어요. 즉 가나다 모두 A기후란 얘기죠. A기후. 근데 라만 최하늘 평균 기온이 10도 안팎입니다. 이상하죠? 그쵸? 그럼 적어도 A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겠어요? C라는 얘기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정도이기 때문에 C 기후입니다. 근데 C 기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강수량이 정말 적습니다. C 기후는 강수량이 이렇게 적은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타당하겠습니까? 아, 건조기후구나. 건조기후는 B. 건조기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 4개 중에 건조기후의 가능성이 있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그쵸? 아이고. 네. 바로 여기를 라라고 잡을 수 있겠고요. 여기는 AF 지역인 것 같아요. 아마존 열대우림이 굉장히 그냥 그 정통으로 지나는 지역이고요. 여기와 여기는 각각 북반구 AW와 남반구 AW를 상정을 해두신 것 같습니다. 평가원 분들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1월과 7월 모두 강수량이 높은 가가 요 가운데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북반구 AW,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니까 7월에 강수량이 많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남반구 AW이기 때문에 1월에 강수량이 많아야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이제 막 뭐 30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30초 만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9월, 10월 되시면은 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6월 10일인데 아마 11월 16일인가 7일에 수능이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제가 갑자기 수능장에 가서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그날 당일 정말 뭐 그때 바쁘면 그 다음 날이라도 문제를 풀 것 같아요. 그래서 구평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세계지리는 아마 적어도 정말 적어도 올해 수능까지는 무조건 해설을 할 것 같고요. 내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다른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못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너무 좀 딴소리를 한 것 같고요. 6평 그쵸. 재수생들, N수생들이 처음 들어오는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현역들은 굉장히 놀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멘탈 꽉 잡으셔야 돼요. 진짜로 5개월 동안 멘탈을 놓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 저 또한 이제 6평을 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받지 못한 점수를 받았고 이게 재수생들의 벽인가? 이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벽을 뛰어넘지는 못한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뭐 남과 비교하고 점수가 난 뭐 몇 등급인데 얘는 몇 등급이고 이런 거 정말 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고 정말 열등감이 생기고 포기하고 이럴 정도로 뭔가 남과 비교하고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정말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긴 하지만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